아니 근데 중국 경제가 추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중국의 문제가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중국이 4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올 초만 해도 1달러에 6.7위안을 기록했는데 지금 1달러에 7.2위안을 넘어섰고요. 7.3위안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연일 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간신히 위안화 가치 폭락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패권 도전장을 내놓을 정도로 위안화를 국제화하겠다, 기축통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잖아요. 자,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 제재로 대러시아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이 늘어나고 중남미 대국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위안화 무역 결제 확대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위안화 가치가 갑자기 떨어졌고요. 믿었던 러시아마저 갖고 있던 위안화를 막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과 함께 달러 대체를 외쳤던 러시아가 중국에 배신한 거 아니냐, 등을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지난해 대중무역에서 354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거뒀는데 올해 5월까지도 80억 달러 흑자를 봤거든요. 또 엄청난 흑자를 봤는데 이 거래를 달러로 한 게 아니고요. 위안화나 루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위안화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온 거죠. 이렇게 갖고 있던 러시아의 위안화 갑자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45억 달러어치를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하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위안화 물량이 고작 3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도대체 위안화 가치는 왜 이렇게 된 것이며 중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깊은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경제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 비중을 뜻하는데 중국에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성장 동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됐거든요. 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동안 중국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간신히 버티고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문학적인 빚을 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빚을 냈는지 궁금하시죠? BIS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요, 2008년만 해도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이 150%, 그런데 같은 기간에 미국은 240%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2022년 4분기 들어서면서 중국이 무려 297%,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255%를 기록해서 중국이 미국을 훨씬 더 앞지른 겁니다. 나쁜 쪽으로 말이죠. 자, 근데 이 총부채 비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해 동안 생산한 데 비해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빚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는 돈은 보잘것없는데 빚만 왕창 지고 있는 그런 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개발도상국가인 중국이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국가고 금융 선진국인 미국보다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건 분명히 중국 경제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건데요. 추가로 중국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미국이 금리를 있는 대로 낮추니까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 때문에 빚을 아무리 끌어다 써도 중국 경제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으로 빚을 막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점점 높아지니까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있던 빚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영끌을 했던 그 청구서가 날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빚에 의한 성장, 결국은 나중에 반드시 후폭풍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야, 중국 망한다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야. 10년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잖아. 또 중국 망한다는 얘기야? 라고 하실 텐데 맞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가 개인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금융위기까지 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성장률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중국 경제가 현재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청년들의 엄청나게 높은 실업률인데요. 올해 6월에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의 숫자가 1160만 명 정도로 정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지금 졸업을 하는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요, 이 청년 실업률이 지금 20%를 넘기면서 정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크랩에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한 중국 학생들의 좀비 졸업식 사진이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아주 높은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주의적 특성 때문에 이미 고용된 기성세대는 진짜 웬만해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현재 전망이 아주 안 좋잖아요. 곧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이미 고용한 사람 해고가 어렵다면 어떻게 하느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채용되기가 아주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원래 창업 천국이었거든요. 청년들은 마윈처럼 막 알리바바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같이 잘 살자, 바로 공동부유 정책이 나오면서 민간 기업과 고소득층의 재산을 중국 정부가 조절하기 시작한 이런 상황들, 이 공동부유의 상황들이 나오면서 창업 1세대들의 재산이나 경영권이 상당 부분 중국 정부로 넘어갔다, 이렇게 청년들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과 희망과 꿈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의 취업 상황, 창업 상황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약간 엉뚱한데요. 바로 청년들한테 취업이 어렵지? 그러면 농촌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어? 이런 농촌으로 가라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과거 문화대혁명 때 이루어진 하방운동의 부활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방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오쩌둥 전 주석 시대에 공산당원이나 공무원 관료화를 막겠다면서 당과 정부, 군 간부와 도시의 고학력자들을 이 낙후된 농촌 지역 등에 보내서 종사하게 했던 그런 일인데, 하방운동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넘는 도시 청년들이 반강제적으로 중국의 외딴 지역으로 보내졌던 겁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현재 계획도 그때 계획하고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중국 남방의 대표적인 도시 광둥성은요,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낼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방운동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당시 농촌은 정말 전근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노동력도 필요했고요. 하방운동으로 내려간 청년들이 사실 농촌 근대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의 농촌도 완전히 기계화돼서 인력이 남아돕니다. 자, 게다가 중국은요, 호구제로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호구제라는 게 뭐냐면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거주할 수 있지만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 거주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남아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는데 지금 와서 농촌에 내려가라고? 아니, 그러면 거기서도 유효인력이 돼서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 그야말로 농촌으로 가도 길이 없는 상황이 중국에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중국 경제가 추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중국 경제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경제의 동향을 반드시 잘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자,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문제가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수가 통하지 않는 어떤 순간이 온다면 중국이 타이완 침공이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세계사에서도 그 증거가 정말 많습니다. 패권 경쟁 국가 중에 하나가 경기 불황을 겪기 시작하거나 경제가 꺾여서 패권 상대 국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패권 전쟁의 판을 흔드는 카드로 전쟁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은 중국이 4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지난해 10월 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타이완을 성공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하면 도대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첫 번째는 타이완에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TSMC, 이 TSMC를 중국이 손에 완벽하게 넣진 못한다 하더라도 가동이 잘 안 된다든가 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이는 미국과 유럽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과 주요한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 원유 수송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90%는 물라카 해협을 거쳐서 타이완 동부 해역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 해상 교통로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일본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죠. 이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이전보다는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 태평양을 통해 미국까지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중국 경제의 추락 가능성이 우리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회복하게 될지, 아니면 40년 호황을 끝내고 결국 경기 침체로 접어들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중국 경제의 추락 징후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고리즘을 타고 찾아오겠습니다.